2017년 강남 어느 헬스장 이야기입니다. PT 트레이너 한 명이 50분 운동 가르쳐주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누구냐고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보디빌딩 대회 입상 한 번, 인스타 팔로워 2만 명. 그게 전부예요. 하루에 6명만 잡으면 6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800만 원이에요. 20대 후반에 월 1,800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보 독점이었어요. 그때는 제대로 된 운동 정보를 얻으려면 트레이너한테 돈 내야 했죠. 입상 경력 하나만 있으면 10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벤츠 타고 명품 입고 강남 오피스텔 살았어요. SNS에는 자수성가 스토리 올렸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좋았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강남에서 PT가 2만 원에 팔려요. 10만 원에 5분의 1입니다. 그것도 회원이 안 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헬스장 폐업이 553곳이었어요. 전년 대비 26.8% 증가한 숫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쉽게 돈 벌던 PT, 트레이너들이 왜 망했는지, 왜 월 1,800만 원 벌던 사람이 지금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는지, 그리고 지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두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PT 시장은 황금기였습니다. 박철수라는 트레이너 이야기를 해볼게요. 28살, 2016년 보디빌딩 대회 3위, 인스타 팔로워 3만. 강남 헬스장에서 PT 한 해당 10만 원 받았어요. 실력이 뛰어났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운동 생리학 몰랐어요. 재활 트레이닝도 몰랐고 영양학도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이 몸 만들면서 경험한 거, 선배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가르쳤어요. 스쿼트는 이렇게, 데드리프트는 저렇게. 정확한 원리는 모르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됐어 수준이었죠. 그런데 회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도 정보가 별로 없었고 책도 전문적이라 어려웠습니다.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한테 물어보는 게 정석이었죠. 박철수는 하루 6명을 받았어요. 10만 원 곱하기 6명, 60만 원입니다. 주 5일이면 월 1,200만 원이에요. 회원권 수수료, 보충제 판매까지 더하면 월 1,800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28살에 월 1,800이면 어떻게 될까요? 벤츠 C클래스 샀어요. 강남 오피스텔 전세 3억 얻었고요. 명품 옷 입고 좋은 식당 다녔습니다. SNS에는 운동으로 인생 바꿨다 올렸죠.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박철수는 뿌듯했습니다. 나 진짜 잘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좋았던 겁니다. 박철수는 노력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했고 자격증도 더 안 땄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했죠. 회원 관리도 대충 했어요. PT 50분 중에 10분은 본인 핸드폰 보고 20분은 다른 회원이랑 수다 떨었습니다. 실제로 운동 가르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됐어요. 그래도 회원들이 뭐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PT가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했죠. 박철수는 이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대충대충 가르치면서 월 1,800 벌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터졌습니다. 코로나예요. 헬스장이 문 닫았어요. 3개월, 6개월. 회원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로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운동 영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홈트, 맨몸 운동, 덤벨 운동, 스쿼트 자세 교정 전부 무료였어요. 회원들이 학습했습니다. 박철수가 가르쳐준 거랑 똑같네? 아니, 오히려 유튜브가 더 자세했어요. 근육 해부와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설명해줬거든요. 회원들이 깨달았습니다. 박철수는 10만 원 받으면서 유튜브만큼도 안 가르쳤네. 2021년 여름 헬스장이 다시 열렸어요. 회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박철수한테 안 왔어요. PT 안 받을게요. 유튜브로 할게요.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PT 회원이 하루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어요. 박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겠지. 곧 돌아오겠지? 안 돌아왔습니다. 2022년, 2023년 지나도 회복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하루 3명, 2명. 왜 그랬을까요? 유튜브가 정보 독점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이 스쿼트 자세, 데드리프트 호흡법, 벤치프레스, 그립 전부 무료로 나와 있었죠. 박철수가 가르칠 게 뭐가 남았을까요? 고급 기술, 부상 방지, 심리 관리? 맞아요. 그런데 박철수는 그걸 몰랐어요. 5년 동안 공부 안 했으니까요. 박철수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습니다. 가격을 내리는 것. 10만 원을 8만 원으로 내렸어요. 회원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비싸다 였습니다. 유튜브는 무료니까요. 여기서 박철수의 안일함이 드러납니다. 가격만 내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 했습니다. 8만 원이면 오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봤죠. 안 왔어요. 그럼 6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왔어요. 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5만 원까지 내리니까
회원이 조금 늘었어요. 하루 3명 정도 5만원 곱하기 3명 15만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원이에요. 헬스장에서 가져가는 돈을 제하고 박철수 몫은 225만원입니다. 2017년 월 1200만원에서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박철수는 여전히 안 배웠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박철수가 안 좋았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트레이너 과잉 공급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실직한 청년들이 PT 자격증을 땄어요. 야, 트레이너들 돈 많이 번다는데 여자 꼬시기도 쉽대? 이런 생각으로 쉬워 보였거든요. 2021년, 2022년 신규 트레이너가 쏟아졌습니다. 박철수 주변 헬스장이 3개에서 7개로 늘었어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옆 헬스장에서 PT를 4만 원에 팔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4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럼 옆에서는 3만 원으로 내렸어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2023년 말 박철수 PT 가격은 3만 원이 됐습니다. 2017년 10만 원에서 3분의 1이에요. 회원은 하루 3명, 한 달 수입 135만 원, 박철수 목 67만 원입니다. 월 67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벤츠 할부금도 못 내요. 오피스텔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박철수는 2024년 봄 벤츠를 팔았어요. 오피스텔도 빼고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박철수는 안 배웠습니다. 시장 탓만 했거든요. 2024년 여름 박철수가 일하던 헬스장이 폐업했습니다. 관장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박철수는 실직했습니다. 33살에 무직이 됐어요. 다른 헬스장 알아봤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트레이너가 너무 많았거든요. 박철수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이면 8만 원이에요. 한 달 240만 원입니다. 28살에 월 1,800만 원 벌던 남자가 34살에 편의점 알바를 해요. 이게 아니람의 대가입니다. 5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대충대충 가르치면서 쉽게 돈 벌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망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실력 없어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나빠지면 실력 없는 사람부터 잘려나갑니다. 박철수가 망한 건 시장 탓이 아니에요. 본인 탓입니다. 안 일했고 게을렀고 노력 안 했어요. PT 산업의 본질이 뭐였을까요? 겉으로는 교육업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런데 속을 보면 장사였어요. 헬스장 수익 구조를 볼까요? 회원권은 싸게 팔았어요. 3개월 12만 원, 한 달로 나누면 4만 원입니다. 회원 100명이면 월 400만 원이에요. 임대료 300만 원, 직원 월급 2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벌써 600만 원 나가요. 적자죠. 그래서 PT가 필수였습니다. PT 한 회당 10만 원이면 헬스장이 5만 원 가져가요. 하루 10개만 돌려도 50만 원, 한 달이면 1,500만 원입니다. 회원권 400만 원 더하면 월 1,900만 원이에요. 보정비 600만 원 빼고 트레이너 인건비 800만 원 빼면 관장 순이익 500만 원입니다. PT가 진짜 돈줄이었어요. 문제는 뭘까요? PT를 교육이 아니라 업셀링 상품으로 봤다는 겁니다. 회원 등록하면 바로 PT 권유가 시작돼요. 채용 분석 해드릴게요. 자세 잘못하면 다쳐요. 혼자 하면 효과 없어요. 이게 교육일까요? 아니에요. 장사예요. 자동차 살 때 썬루프 추가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옵션 판매죠.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이 아니라 수수료로 먹고 살았습니다. PT 10회 팔면 50만 원, 20회 팔면 100만 원 안 팔면 굶어요. 그러니까 영업할 수밖에 없었죠. 회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담스럽죠? 운동하러 왔는데 영업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회원들이 PT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세게 영업했어요. 지금 등록하면 10% 할인. 3개월만 해보세요. 효과 보장. 이 가격은 오늘까지. 압박 영업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지쳤어요. 그냥 혼자 할게요. 여기서 불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5월에 헬스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어요. 휴업 폐업 고지, 보증보험 확인 이런 거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튀가 많았다는 겁니다. 회원권 팔고 PT 팔고 돈 받아놓고 문 닫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PT를 교육이 아니라 장사로 봤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뭘까요?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품질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돈 받는 게 중요하죠. 트레이너들도 그랬어요. PT 팔 때는 3개월이면 몸 확 바뀝니다. 식단 관리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대충대충 가르칩니다. 50분 중에 10분은 핸드폰 보고 20분은 다른 회원이랑 수다 떨어요. 실제로 운동 가르치는 시간 30분도 안 됩니다. 회원이 트레이너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물어보면 네네 맞아요. 이렇게 대충 답해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니까요. 식단 관리는요? 닭가슴살 먹고 탄수화물 줄이세요. 이게 전부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원리인지, 개인별 맞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회원들이 만족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데 예전에는 참았어요. PT가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유튜브에 전부 나와 있어요. 제대로 된 운동법, 식단 관리, 원리까지 무료로요. 회원들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0만 원 내고 배우는 게 유튜브보다 못하네. 불신이 폭발한 겁니다. 그럼 트레이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격을 내렸어요. 10만 원이 8만 원 되고 6만 원 되고 4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내리고 품질은 안 올렸어요. 4만 원 PT도 똑같이 대충 가르쳤습니다. 왜냐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실력이 없었어요.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트레이너가 더 많은 회원을 받아야 해요. 하루 6명, 8명, 10명,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50분이 30분으로 줄고 맞춤 프로그램이 정해진 루틴으로 바뀌어요.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회원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PT 받아봤는데 별로더라. 그리고 다음엔 안 받아요. 트레이너는 더 싸게 팔고 품질은 더 떨어지고 회원은 더 안 사고 죽음의 소용돌이에요. 2023년 말부터 2만 원짜리 PT가 나왔습니다. 2만 원이요? 10만 원의 5분의 1이에요. 트레이너 몫이 1만 원이라고 쳐도 하루 10명 받아야 10만 원입니다. 한 달 3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20분? 15분? 이게 교육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횟수 세주는 거예요. 2만 원 PT는 PT가 아닙니다. 운동 파트너죠. 자세 교정도, 식단 관리도, 부상 방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트레이너들은 팔았어요. 왜냐고요? 안 팔면 굶으니까요. 이게 PT 산업의 민낯입니다. 처음부터 교육이 아니라 장사였어요. 일단 팔고 보는 거였죠. 실력은 없는데 입상 경력이나 몸만 믿고 10만 원 받았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됐어요. 회원들이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유튜브가 다 까발렸습니다. 무료로 더 좋은 정보를 주니까 10만 원짜리 PT에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아니랬습니다. 게을렀어요. 노력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2024년 폐업 553곳이에요. 2026년 1월 3일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2원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듭니다. 특히 선택제부터요. PT가 바로 선택제예요. 월급은 똑같은데 대출이자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 뭘 먼저 끊을까요? 한 달 24만 원씩 나가는 PT죠. 여기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트레이너 과잉 공급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실직한 청년들이 PT 자격증을 땄다고 했죠. 쉬워 보였거든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한 달 공부하면 따요. 박철수도 월 1,800 버는데 나도 하면 되겠네. 2021년, 2022년 신규 트레이너가 쏟아졌습니다. 공급이 폭증한 거예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경제학 기본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2021년 PT 평균 가격 8만 원, 2022년 6만 원, 2023년 4만 원, 2024년 3만 원 계속 내려갔습니다. 트레이너들은 생존 압박에 시달렸어요. 하루 10명, 12명 받아야 겨우 300만 원 벌었습니다. 몸이 버틸까요? 안 버텨요.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고 어깨 나갑니다. 28살에 시작한 트레이너가 33살에 몸 망가져서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편의점, 배달, 공장, 박철수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 탓일까요? 아니에요. 트레이너들 탓입니다. 왜냐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 때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했죠? 그때가 기회였어요. 유튜브가 기본 정보를 다 풀었으면 트레이너는 고급 정보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운동 생리학, 재활 트레이닝, 영양학, 심리관리. 유튜브가 안 가르치는 거요? 그런데 트레이너들이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자격증도 더 안 땄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시장은 변했어요. 정보 독점이 무너졌죠. 그럼 트레이너도 변했어야 해요? 실력을 키웠어야 합니다. 안 키웠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2023년 말 2만 원짜리 PT가 나왔습니다. 2만 원이요? 커피 4잔 값이에요. 이게 PT 가격이 될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왜냐고요? 트레이너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유튜브는 무료로 더 좋은 정보를 주는데 트레이너는 횟수만 세주거든요. 2만 원도 비싼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말합니다. 예전처럼 대충 하면 안 통한다. 2017년에는 입상 경력 하나면 10만 원 받았어요. 대충 가르쳐도 회원이 왔죠. 지금은요? 어설픈 단체 입상 경력이 1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2만 원도 못 받습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진 겁니다. 유튜브로 공부했어요. 스쿼트 자세, 데드리프트 원리, 식단 관리 다 알아요. 이제는 트레이너가 아는 것보다 회원이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트레이너한테 뭘 기대할까? 맞춤 관리예요. 내 몸에 맞는 프로그램, 부상 방지, 심리 상담. 유튜브가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트레이너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회원들이 안 사는 겁니다. 차라리 유튜브 보고 혼자 할게요. 트레이너들은 패닉에 빠졌죠. 왜 안 팔리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모가 없으니까요. 예전처럼 정보 독점으로 10만 원 받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논문 읽고 회원 한 명 한 명 제대로 케어해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대충 하면 망합니다. 2024년 폐업 553곳이 그 증거예요. 코스피는 4,309포인트입니다. 작년보다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89,764달러예요. 자산 시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PT 시장은 망했어요. 왜냐고요? 자산 시장은 돈이 가는데 PT 시장은 가치가 없으니까요. 돈은 가치 있는 곳으로 갑니다. PT가 가치가 있었으면 돈이 왔을 거예요. 가치가 없었어요. 대충 가르치고 공부도 안 하고 10만 원 받으려고만 했으니까요. 시장이 심판한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필요 없다. 2025년 두 명의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김영희 둘 다 똑같이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PT 가격은 5만 원까지 내려갔고 회원은 하루 3명밖에 안 왔어요. 박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 조금만 버티면 회복되겠지. 김영희는 발랐어요. 내가 문제다. 바꿔야 한다. 2025년 봄 김영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운동 생리학 책을 샀습니다. 제약거제예요. 300페이지 넘는 두꺼운 책이었죠. 어려웠어요. 근육 이름도 생소하고 화학식도 나오고 그래도 읽었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3개월 동안 읽었어요. 재활 트레이닝 자격증도 땄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어요. 주말마다 수업 들으러 갔죠. 힘들었어요. 시험도 어려웠고요. 그래도 땄습니다. 영양학도 배웠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인별 맞춤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 1년이 걸렸습니다. 2024년 겨울, 김영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PT 가격을 올렸습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요. 미쳤다고요? 다들 가격 내리는데 올린다고요? 김영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실력이면 7만 원 받을 자격이 있다. 회원들한테 설명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횟수 캐는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운동 생리학 기반으로 프로그램 짜고 재활까지 고려하고 식단도 개인별 맞춤으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못 배우는 걸 가르쳐 드려요. 회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7만 원이요? 옆에 수장은 3만 원인데?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3만 원짜리 받아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회원 한 명이 체험을 신청했어요. 김영희는 처음 30분을 체형 분석에 썼습니다. 어깨 높이, 골반 틀어짐, 무릎 각도, 사진 찍고 각도 재고 기록했어요. 당신은 오른쪽 어깨가 2cm 닿습니다. 골반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요. 이 상태로 스쿼트 하면 3개월 후 왼쪽 무릎 다칩니다. 회원이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김영희가 설명했습니다. 근육 불균형, 보상작용, 부상 메커니즘, 운동 생리학으로 배운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김영희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오른쪽 어깨 올리는 운동, 골반 교정, 스트레칭, 무릎 강화 루틴, 6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주 후 다시 체크합니다. 어깨 높이가 맞춰지고 골반이 교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근력 운동 들어갑니다. 회원이 등록했어요. 7만 원에요. 3개월 후 그 회원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김영희 트레이너 진짜 다르다. 비싸지만 값어치 한다. 입소문이 났어요. 2025년 여름 김영희 PT 회원이 하루 5명으로 늘었습니다. 7만 원 곱하기 5명 3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050만 원입니다. 김영희 목 525만 원이에요. 주변 트레이너들이 수군댔어요. 김영희 미쳤나? 7만 원 받는데 회원이 온다고? 왔습니다. 왜냐고요?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김영희는 회원 관리도 달랐어요. 운동 기록을 전부 디지털로 관리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는지, 무게는 얼마였는지, 몇 회 했는지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스쿼트 무게가 40kg에서 70kg로 늘었습니다. 30kg 증가해요. 축하드려요. 회원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식단도 매주 체크했어요. 이번 주 탄수화물이 너무 적었어요. 근육 만들려면 탄수화물 좀 더 드세요. 하루 200g 목표로 잡아볼까요? 구체적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끊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고요? 효과가 눈에 보였으니까요. 2025년 8월 김영희는 PT 가격을 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회원이 줄어들까요? 안 줄었어요. 오히려 대기가 생겼습니다. 김영희 트레이너는 한 달 기다려야 받을 수 있대. 2026년 1월 현재 김영희는 하루 평균 5명을 받습니다. 8만 원 곱하기 5명 4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200만 원입니다. 김영희 목 600만 원이에요. 안정적입니다. 이제 박철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는 2025년에도 공부 안 했어요. 시장만 회복되면 돼. 이렇게 생각했죠. 시장은 회복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PT 가격이 3만 원까지 내려봤습니다. 박철수도 3만 원으로 맞췄어요. 회원이 왔을까요? 처음에는 왔어요. 싸니까요. 하루 4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부터 끊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박철수는 여전히 대충 가르쳤습니다. 체형 분석도 안 하고 맞춤 프로그램도 안 짜고 그냥 정해진 루틴만 시켰어요. 회원이 트레이너님 제 자세 이상한 것 같은데요? 물어보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3개월 후 그 회원이 무릎 다쳤어요. 골반 틀어진 상태로 스쿼트 했기 때문이에요. 박철수는 몰랐습니다. 운동생리학 공부 안 했으니까요. 회원이 PT를 끊었습니다. 3만 원도 아깝다. 2026년 가을 박철수 PT 회원이 하루 2명으로 줄었어요. 3만 원 곱하기 2명, 6만 원입니다. 한 달 180만 원. 박철수 목 90만 원이에요. 월 90만 원으로 생활이 될까요? 안 돼요. 박철수는 2023년 겨울 PT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2026년 1월 현재 박철수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35살이에요. 지금 만 원. 하루 8시간이면 8만 원입니다. 한 달 240만 원이에요. 김영희는 월 600만 원, 박철수는 월 240만 원. 차이가 뭘까요? 각성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김영희는 2023년에 깨달았어요.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치열하게 배웠어요. 박철수는 끝까지 안 깨달았어요. 시장 탓, 경기 탓, 코로나 탓. 본인은 반성 안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해요. 각성한 사람은 살아남고 아니란 사람은 망합니다. 지금 PT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어요. 김영희 같은 트레이너는 8만 원 받아도 회원이 줍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박철수 같은 트레이너는 2만 원 받아도 회원이 안 와요. 쓸모가 없으니까요. 중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똑똑해졌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알아요. 2만 원 PT 받아봤는데 횟수만 세주더라.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 유튜브로 혼자 한다. 무료니까요. 둘,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트레이너한테 받는다. 김영희 같은 사람한테요. 3만 원짜리 애매한 PT는 안 삽니다. 돈만 아까워요. 트레이너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하면 안 통해요. 입상 경력만 믿고 10만 원 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해요. 공부하세요. 운동생리학, 재활, 영양학 배워야 합니다. 자격증 따세요. 하나라도 더요. 회원관리 제대로 하세요. 디지털로 기록하고 그래프 만들어서 보여주고 맞춤 프로그램 짜세요. 가격은 합리적으로 받으세요. 2만 원은 너무 싸요. 본인도 못 버티고 시장도 망가뜨립니다. 실력 있으면 7만 원, 8만 원 받으세요. 회원은 옵니다. 신뢰를 쌓으세요. 한번 등록한 회원이 3년, 5년 다니게 만드세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아니라면 망합니다. 각성해야 살아남아요. 2027년 1월 3일, 1년 후입니다. 당신이 트레이너라면 어디에 서 있을까요? 김영희처럼 월 600만 원 벌면서 회원 대기자 명단 관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철수처럼 편의점에서 어서오세요 외치고 있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시장이 양극화됐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은 잘 버는데 없는 사람은 퇴출됩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공부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시장 탓만 할 건가요? 1년 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2026년 1월 3일 그날 김영희가 될 건가요? 박철수가 될 건가요?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담지 않고 현금으로만 300조 원이 넘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버핏이 고작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주식을 처분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지금 시장의 안전마진이 전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가는 천장을 뚫는데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은 바닥을 기는 괴리 현상. 그는 역사 속에서 이런 불균형이 초래할 파국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공격적 베팅을 멈추고 방어적 태세로 전환하는 데에는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푼돈 수익보다 다가올 대폭락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투자를 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내던질 때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쓸어 담을 강력한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언론은 여전히 인공지능과 장밋빛 미래를 떠들지만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비상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파티는 끝나기 10분 전이 가장 화려한 법이죠. 하지만 조명이 꺼진 뒤에는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합니까? 혹시 세력들이 던져주는 희망 고문에 취해 최고점에 물려 계신 건 아닙니까? 거물들이 현금을 쌓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모든 거품이 꺼지고 제자리를 찾는 잔인한 조정의 시간이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파괴적인 순간을 역대급 박앤셀 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천문학적인 돈을 쥐고도 살 게 없다며 관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냉혹한 매도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태풍의 눈 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조용히 방주를 띄우시겠습니까? 이제 큰손들의 의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현금만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의 파도에 수장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전략 없는 준비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잔고가 아니라 대책 없는 사람들의 멘탈입니다. 이제부터 뼛속 깊이 새겨야 할 6가지 실전 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현금은 생존을 위한 산소 마스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의 생계비를 반드시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한 달치 생활비조차 현금화에 두지 않고 죄다 자산에 묶어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끊기는 순간 팔리지 않는 자산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부터 동결하고 통장에 찍히는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 언제든 뺏을 수 있는 현금을 늘리는데 사활을 거십시오. 그 돈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뇌동매매하지 않게 잡아줄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수입원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콘크리트처럼 다지십시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회사 문이 닫힌다면 당신에게 남는 계급장은 무엇입니까? 월급 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떼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수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신의 멘탈을 강철처럼 만들고 위기를 버티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생존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셋째, 악성 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빚이 적은 아닙니다. 허나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교수대 밧줄과 다름없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이 빚들이 가장 먼저 당신의 삶을 박살낼 것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투자가 아닌 상환에 쏟아부으십시오. 빚을 청산했을 때의 그 해방감이야말로 다가올 파도를 버텨낼 진짜 생존 동력이 됩니다. 넷째, 자산 방어와 리스크 관리에 목숨을 거십시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성이 살 길입니다. 실체 없는 테마주나 코인판에 인생을 거는 건 스스로 벼랑 끝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한 우량주나 필수 소비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뜯어 고치십시오. 아울러 보험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난의 병마까지 겹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지루해 보여도 이 기초적인 점검이 당신 가정을 지킬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섯째, 기회를 낚아챌 쇼핑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역사적인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공포에 질린 대중이 알짜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당신은 무엇을 쓸어 담을지 미리 공부해둬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목표물의 적정 가격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숙제를 끝내놓아야 합니다. 여섯째, 강철 같은 심리적 맷집을 기르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뉴스는 온통 절망뿐일 겁니다. 이때 공포에 잡혀 뇌동매매하거나 포기해버리면 모든 준비는 물거품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회복한다는 믿음을 갖고 냉정한 논리로 버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겁니다. 내부 전열을 단단히 정비했다면 이제 우리를 포위한 외부의 적을 직시할 차례입니다. 방주를 아무리 잘 지어도 밖에서 터지는 폭탄의 정체를 모르면 속수무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5개의 뇌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한국 경제는 지금 5개의 시한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연쇄 폭발을 일으킬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첫 번째 뇌관, 환율 발작과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 지갑 속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 비용이 늘어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두 번째 뇌관은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온 국민이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요동쳐도 수십조 원의 이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월급 절반을 이자로 뜯기는데 소비가 살아날리 만무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는 끝났습니다. 이제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 시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뇌관은 가장 위험한 화약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입니다. 2025년 초부터 들려오는 건설사들의 줄도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미분양은 쌓이고 금리는 치솟는 상황에서 돈을 대준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무리하게 판을 벌린 업보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 한국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네 번째, 뇌관, 우리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의 위기입니다. 한때 무적이었던 반도체,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대만 TSMC에 밀리고 인공지능 핵심인 HBM 시장에선 경쟁자들에게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외국인이 삼성 주식을 투매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기술 초격차에 균열이 갔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뇌관은 처참한 내수시장의 붕괴입니다. 당장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 뛰는데 소득은 제자리니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경제 엔진인 소비가 꺼지면 고용 참사와 소득 감소라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5가지 악재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이 그물이 조여올 때 평범한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97년의 그 악몽이 2026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997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멀쩡히 출근하던 우리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야 했고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피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는 나라를 살리겠다며 장롱 속 금반지와 아이 돌반지까지 꺼내 들고 나온 은행 셔터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어음을 손에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사장님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선 대한민국 전체에 새겨진 끔찍한 트라우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을 10배, 아니 무려 30배 이상 불리며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희비를 갈랐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천만에요. 승패는 철저한 대비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파산한 이들이 감당 못할 빚더미에 깔려 질식해갈 때 부자들은 현금이라는 총알을 쥐고 숨죽여 기회를 노렸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때의 데자비 같지만 실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입니다. 1997년이 달러가 말라버린 급성심정지였다면 지금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는 말기암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단합된 힘으로 돌파구라도 찾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각자 도생하기 바쁩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이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단지 그 가면만 바꿨을 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복귀하지 않는 자는 그 처참한 고통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IMF 사태가 남긴 교훈은 뼈아픕니다. 시스템은 절대로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건 성실하게 일만 했지 아무런 방어막을 치지 않은 서민들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자산들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폭풍이 집을 삼키기 직전까지 설마 하며 방 안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잔혹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2026년을 향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만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서막입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뉴스에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국경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다 건너 거대 자본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뱃머리를 돌리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빨 빠지고 병든 늙은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부의 왜곡된 지표에 취해 있을 때 스마트한 글로벌 자금은 이미 한국을 손절하고 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곳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킹달러의 위력입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 방어를 위해 고금리를 무기로 전 세계의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만지작거리며 버텨본들 기축통화라는 거대한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리스크투성인 한국을 떠나 이자도 두둑이 챙겨주는 안전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원화가치 폭락과 자본 이탈의 핵심 트리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몰락은 우리에게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무려 30년이 넘도록 저성장의 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 절벽,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 거품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기형적이고 폭발 직전인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장을 날립니다. 일본 금리가 조금만 꿈틀대도 전 세계에 풀린 돈이 회수되면서 한국처럼 체력이 고갈된 신흥국 시장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유동성 잔치가 끝나면 제일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게 자본의 생리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엔 우리 물건을 팔아주던 고마운 큰손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으로 우리 턱 밑까지 칼을 겨누는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수출은 독감에 걸리고 반대로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 기업들의 파이를 빼앗아 갑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심장은 차가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침몰해가는 한국이라는 배에 내 모든 자산을 싣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도박입니다. 1997년 우리가 박살났을 때 미국과 유럽의 우량 자산들은 오히려 빛을 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투자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달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초우량 자산으로 당신의 부를 분산해 놓아야 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진짜 투자 고수들은 대중 앞에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자신의 돈은 이미 국경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입으로는 애굽을 외칠지언정 손가락은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정글에서 국적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피 같은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벙커를 어디에 지을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살벌한 글로벌 머니게임에서 우리가 생존할 해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복잡한 거시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아수라장이 된 시장에서 내 돈을 사수할 절대적인 방어 체계에 대해 논해봅시다. 대다수가 패닉에 빠져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을 굳건히 받쳐줄 비장의 무기입니다. 핵심은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다가올 충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 반동을 이용해 불을 증식시킬 3중 방어막을 지금 당장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통찰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남들이 퍼나르는 찌라시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경제 지표를 해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위기 때는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꾼들이 득세합니다. 이때 중심이 없으면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순식간에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짜 가치와 가짜 거품을 예리하게 구분해내는 냉철한 분석력, 이것이 생존 공부의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압도적인 현금 흐름, 즉 달러와 유동성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원하는 우리 안방에서나 대접받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 취약한 화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기축통화인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치환해 두십시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거품이 꺼지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강력한 실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금을 움켜쥔 자만이 공포를 기회로 역전시킬 특권을 누립니다. 세 번째 방어막은 내재 가치가 확실한 실물 자산입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돈은 정책 결정 한 번에 그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허나 입지가 탁월한 부동산이나 필수 생산 시설은 결국 본연의 가격을 회복합니다. 단 은행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본으로 통제 가능한 진짜 내 것이어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닥칠 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뽑혀 나가는 법입니다. 이 모든 준비 위에 얹어야 할 활용점정은 바로 강철 같은 멘탈입니다. 재무적으로 완벽해도 심리가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미디어는 하루 종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투매에 나설 겁니다. 이때 부정적인 뉴스만 찾아보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둠 스크롤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미리 세팅해둔 매뉴얼대로 기계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 불황은 고통이 아닌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여러분은 냉혈한처럼 앞을 보며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부의 지도가 뒤집히는 이 결정적 순간 당신은 포식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막연한 불안감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당장 실행 가능한 아주 작은 일부터 착수하십시오. 이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명쾌합니다. 계좌를 까보고 빚의 규모를 직시하며 내 것이 아닌 허상들을 과감히 쳐내는 구조조정입니다. 그 작은 결단이 10년 후 여러분을 근근히 버티는 생존자가 아닌 시장의 지배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제 위기는 모든 것이 소멸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부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정산의 날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노력을 털리겠지만 칼을 갈아온 누군가는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상류층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 맹목적인 성실함은 차라리 독약입니다. 시스템 붕괴는 준비 없는 자들에게 가장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중이 패닉에 빠져 아비규환일 때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차분하게 사냥감을 고르는 포지션을 점해야 합니다. 현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지붕을 보수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행이 훗날 당신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시나리오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계부와 대출 내역부터 정밀 타격하십시오. 실행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어제 마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더군요. 김밥 한 줄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이제 국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사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부는 물가가 곧 잡힐 거라고 합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 경제가 튼튼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여러분의 통장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속고 있다는 느낌, 나만 모르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그 불안감,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은행 창구에 가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VIP룸에서는 매일매일 엄청난 달러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모은 한국 돈을 팔아치우고 미국 주식을 사고 달러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원화라는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의 악몽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장롱 속 깊이 숨겨둔 결혼 반지까지 꺼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눈물겹고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금을 내놓는 대신 있는 금마저 들고 조용히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국노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저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믿으며 가만히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환율 1,400원 시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40% 도둑 맞았다는 경고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한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부자들은 지금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생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도대체 왜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걸까요? 그 잘난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팔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는 데에는 무슨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통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한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놈은 아주 냉혈한입니다. 돈에는 조국도 없고 의리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은 오직 이자를 단 0.1%라도 더 주는 곳으로만 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은행이 딱 2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미국은행은 예금만 해도 이자를 연 5.5%를 줍니다. 게다가 이 은행은 세계에서 제일 튼튼해서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황금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3.5%밖에 안 줍니다. 미국보다 무려 2%나 적게 줍니다. 게다가 이 은행은 좀 불안합니다. 옆 동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고 인구는 줄어들어서 손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피 같은 내 전 재산을 어느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이자는 더 조금 주는데 위험하기까지 한 한국은행에 돈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이자도 많이 주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은행으로 가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짐 싸서 미국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건 매국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돈들이 딱 이 꼴입니다. 굳이 전쟁 리스크 있고 성장판 닫힌 한국에 돈을 놔둘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상식적이고도 분통 터지는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금리를 확 올리면 되잖아. 미국이 5% 주면 우리는 6%, 7% 주면 돈이 안 나갈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그 정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족쇄, 부동산 빚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가계 부채가 세계 1등입니다. 쉽게 말해 온 국민이 빚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막겠다고 금리를 미국처럼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로 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됩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쌀 살 돈도 없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집을 헐값에 던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건설사가 줄줄이 도산합니다. 결국 나라 경제가 그날로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밤잠을 설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국민들이 이자 폭탄에 터져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다 도망가서 환율이 폭등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아주 꼼짝없이 덫에 걸린 쥐신세가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 처참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아,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금리를 못 올리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구나. 여기 더 있다가는 환차손으로 앉아서 돈만 까먹겠구나. 이게 바로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빚더미라는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 중에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야,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 나는 미국 갈 일도 없고 달러도 없어. 환율이 1,400원을 가든 2,000원을 가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목숨줄, 아니 당장 오늘 저녁 밥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빼고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넣는 휘발유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칼국수의 밀가루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퇴근하고 소주 한잔하며 구워 먹는 삼겹살, 그 돼지가 먹고 자란 옥수수 사료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해서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1,100원 하던 게 1,400원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 가격표가 40%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여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얹어줘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식당 가서 메뉴판 보면 욕부터 나오시죠? 냉면 한 그릇에만 5,000원,
비빔밥 한 그릇에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곧 점심 한 끼에 2만 원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식당 사장님들이 갑자기 돈에 미쳐서 가격을 올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죽을 맛입니다. 밀가루값, 식용유값, 가스비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가격을 안 올리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전기를 만들고 가스를 공급하려면 연료를 사와야 합니다. 그 연료를 뭘로 살까요? 당연히 달러입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의 집으로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는 공포영화처럼 변할 겁니다. 이번 겨울 보일러 틀기가 무서워서 집에서 패딩 입고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화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금고에 모셔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수입 물가 상승이니 인플레이션이니 어렵게 말하지만 저는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전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월급 300만 원이 예전에 그 300만 원인 줄 아십니까? 구매력으로 따지면 이미 2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면서 원화만 꼬박꼬박 저축하고 계십니까? 그건 애굽이 아닙니다. 그건 불타는 집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삼성을 팔고 떠난 부자들은 지금 어디에 돈을 숨기고 있는지 그 마지막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아주 강력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교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절대로 삼성을 망하게 두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월급을 털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겁니다. 언젠가는 10만전자 가겠지. 언젠가는 구조해 주겠지.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10만전자는커녕 5만전자가 깨지네만에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그 좋은 주식을 연일 팔아치우고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외국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20, 30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월급 받아서 한국 주식 사니? 라고요. 아마 10이면 9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미쳤어요? 그 돈으로 국장을 왜 해요? 차라리 코인을 하거나 미국 주식을 사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시장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국장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개미들, 돈 뜯어먹는 사기 도박판일 뿐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낸다고 주가를 일부러 누릅니다. 회사가 좀 큰다 싶으면 물적 분할해서 알맹이만 쏙 빼먹고 도망갑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대신 자기들 뱃속만 채웁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판에서 누가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청년들은 일찌감치 한국을 손절한 겁니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미국 나스닥을 보고 엔비디아를 사고 비트코인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적어도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값을 못 받고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보다 심지어 대만이나 일본보다도 한국 주식은 헐값에 거래됩니다. 이것은 굴욕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명품관이 아니라 떨이 상품을 파는 다이소 취급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신토부리를 외치며 한국 주식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도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미련한 짓입니다. 옆 차선에서는 테슬라가 달리고 엔비디아가 날아가는데 왜 여러분만 바퀴 빠진 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언젠가는 잘 나가겠지라고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미래 세대가 떠난 시장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파란불은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심전도 그래프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이님, 제이 차 IMF가 언제 터집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날이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면서 국가 부도입니다라고 선언한다는 오지 않을 겁니다. 1909, 17년 같은 충격적인 파산은 없을 겁니다. 대신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찬물에 넣고 아주 서서히 불을 떼면은 개구리는 따뜻해서 좋다고 헤엄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서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꼴입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제 1,300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네 하다가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적응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서서히 가난해지는 병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튀르키예를 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도 처음부터 휴지 조각 같은 돈을 쓴 게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고 떵떵거리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막 찍어내고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통화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빵 하나 사려면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없고 빚은 산더미고 정치는 엉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이대로 가면 2017년, 2018년에는 1달러에 2,0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1달러에 2,000원.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아이들 유학은커녕 학원비도 못 내고 수입 과일이나 고기는 부자들만 먹는 귀한 음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남미형 국가로 추락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설마라는 단어 하나 믿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긍정이 아니라 방관이고 내 가족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전 재산이 100% 원화 예금으로만 돼 있습니까? 혹시 전 재산이 한국 아파트 한 채에만 몰빵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끼얹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을 따라하십시오. 그들이 왜 달러를 사 모으는지, 왜 금을 사는지, 왜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S&P 500 지수를 사는지 공부하십시오. 저는 지금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구명조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 자산의 적어도 30%, 아니 반만이라도 달러 자산으로 바꿔놓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흔들려도 환율이 2,000원을 찍어도 여러분의 가족은 밥을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현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악기를 연주하던 악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이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이 되지 마십시오. 물이 차오르면 악기를 던져버리고 구명보트로 뛰어야 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 이제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야생의 시대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차가운 얼음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멍하니 있다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